예, 안녕하십니까. 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상표 출원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나오고 있어요. 뭐 가끔 안 나오는 해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 또 2차 시험으로서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출원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특히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기출 나왔던 문제들을 더 유념해서 보시고,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상품 분류 전환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엔 한국 분류를 1998년 3월 1일 이전에는 한국 상품 분류를 채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국제 상품 분류, 즉 니스 분류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한국 분류는 이제 1류부터 53류 상품이, 서비스는 101류부터 112류, 12개류 해가지고 총 65개류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니스 분류는 처음에는 1류부터 42류 상품 서비스 다 합쳐서 이렇게 42개류로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45개류로 1류부터 45류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의류다 그러면 봅시다. 한국 분류로 옛날에 의류는 45류였어요. 지금 국제 분류로는 25류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류를 옛날에 등록을 한국 상품 분류 때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갱신을 하려면 9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제45류 의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25류 의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분류로 전환을 해서 갱신출원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갱신출원서에 국제분류를 썼어야 돼. 그 상품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심사를 해서 제대로 국제분류가 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갱신 등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 7월 1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표법 조약이 가입이 돼서 발효가 됐어요. 2001년 7월 1일 이후에. 근데 이 상표법 조약에는 조약 당사국은 상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걸 뭐 국제 분류로 전환을 해야 된다든가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붙일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분류로 돼 있으면 한국 분류 그대로 그냥 갱신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뭐 상표 견본을 붙여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등록번호만 기재하고 나 이거 갱신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갱신해 주도록 이렇게 절차의 간소화 내지 편의화를 도모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2001년 7월 이후부터는 갱신할 때 종래처럼 이렇게 한국 분류를 국제 분류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거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국제 분류로 지금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이에요. 갱신은 갱신 옛날 한국 분류대로 그냥 그대로 갱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도 해가지고 이것을 한국 분류를 국제 분류로 이렇게 전환해 달라라는 전환 등록 신청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갱신은 10년 뒤에 가서는 다시는 갱신이 안 돼. 권리가 소멸되게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권리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도 함께 내야 되죠. 갱신 신청서도 내고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도 내고. 갱신 신청할 때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요거는 상표법 조약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이 제도를 해서 너 안 하면
요번에는 갱신해 주지만 다음에는 갱신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갱신하려면 한국 분류로 갱신 출원하고 대신에 국제 분류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미전환 지정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미 국제 분류로 여기 지금 98년 3월 1일부터 이게 1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2008년이어야 10년인데 그러면 이 사이에 갱신 출원하면은 뭐 금방 한 몇 개월이면 갱신 등록이 나왔거든요. 한 3, 4개월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이미 국제 분류로 이렇게 옛날처럼 신청할 때부터 갱신 출원서에 국제 분류를 쓰는 거야. 이때는 7월 1일에는 갱신 등록 신청서에 국제 분류를 못 쓰게 돼 있지만은 그건 따로 여기 전환 등록 신청서에 쓰게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때는 그거를 국제 분류를 다 써서 써야 된다고 갱신 신청서에. 그래가지고 갱신이 이미 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분류 갱신을 받은 경우에는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그로부터 한참 이제 지났잖아요. 시간이. 예? 2020년대인데 한참 지났기 때문에 202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 갱신 10년마다 갱신 이미 국제 분류로 다 전환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별 사실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게 잘못 분류 전환 능력이 잘못돼 가지고 뭐 무효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지 가끔. 그러나 거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서도 잘 출제가 안 되고 어쩌다 가끔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 이게 전환 등록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전환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서라는 거를 이제 특허청장에게 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청인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이렇게 기재하고 등록상표 등록번호 이걸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야 전환해서 등록받으려는 지정 상품 및 그 상품류를 이제 기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기간을 이게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전환 등록 신청해야 되느냐? 이거는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신청하는 기간하고 똑같아요. 존속기간 만료 1년 전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원래 상표권의 존속기간 그걸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거에 만료 1년 전, 만료 1년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 6개월은 존속의 만료 후 6개월은 유예기간이죠. 가산료를 내고 깜빡하고 잊어버렸다 해도 6개월 내만 하면은 이제 그냥 원래대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레이스 피어리어다, 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환 등록 신청도 요 기간에 이제 하면은 돼요. 대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같은 날에 갱신 출원서 내고 전환 분류 등록 신청 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실무 관행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시간을 달려 낸다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그냥 같이 내버린다. 그 다음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이제 공유자 전원 공동명의로 이렇게 분류전환 등록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전환 등록 신청을 하면 이제 심사를 해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뭘 심사를 하냐? 요게 이제 거절 이유예요. 요것은 우선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거나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정 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을 한다. 전환하면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상품류 그 부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을 전환을 하면서 이것이 국제 분류로 3류로 가야 되는 상품인데 화장품계 쪽으로 그런데 5류인 의약품, 약품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은 분류 전환을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럼 심사관이 그걸 발견하면 이거는 잘못했다 해가지고 의견 제출 통지를 보낸다고. 즉, 거절 이유 통지를.
이제 의견서도 내고 보증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체의 동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선 전환 등록엔 기본이 전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상표권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갱신을 하고 이걸 관리를 해나가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분류 전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표권이 소멸이 됐다거나 또는 갱신 등록 신청이 뭘 출원해놓고 신청해놓고 나 갱신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거나 나는 취하를 했다거나 또는 갱신 등록 신청이 뭐 돈을 안 냈어. 갱신료를 내야 되는데 소정 기간 내니까 안 내. 그러면 뭐야? 신청 자체가 무효 처분되는 거죠. 이렇게 무효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환 등록 자체도 이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원래 상표권이 살아가는 조건으로 존재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졌으면 전환 등록을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표 등록 원부에 보면은 원래 상표권 등록 사항이 기재가 되고 갱신 등록 신청을 하면 갱신 등록 사항이 등재가 되고 그다음에 전환 분류 등록 신청하면 전환 분류 등록 사항이 이렇게 등재가 돼요. 이렇게 각각 부동산 등기부에 어떤 권리 변동 사항이 딱딱딱 등기되듯이 이것도 상표 원부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그 등록이 등재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 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신청인은 2개월 이내에 이제 의견서 또는 보증서, 이런 또 의견서 및 보증서 이런 것을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있고 여기도 이제 절차 계속 신청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청인이 그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이 전환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내에 거절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건 상표 등록 보통 일반 출원의 경우에도 이런 절차 신청 계속 제도가 싱가포르 조약에 의해서 도입되면서 이것이 도입돼 가지고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랬죠.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은 이제 거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등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 등록 원부에 지정 상표 분류 전환 등록을 이렇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준용을 해요. 상표 전환 분류 등 신청의 경우에 상표법에 이런 일상표 일출원 규정이라든가 절차의 보정이라든가 출원공 결정 전의 보정, 공고 결정 후의 보정, 보정의 각하, 심사관에 의한 심사, 상표 등록 결정, 상표 등록 여부 결정의 방식, 심사 또 소송 절차의 중지, 뭐 심판관의 제척,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준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항이 해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분류 전환 등록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이제 소멸이 돼요. 언제 소멸되냐면은 이제 존속기간 만료, 보통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있잖아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존속기간 만료일이 하면 오늘까지는 살아있는 거 아니야, 상표권이. 내일부터 죽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존속기간인 것은 이 분류 전환 등록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상표를 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 근데 이제 이걸 갱신을 해야겠어. 그런데 갱신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을 해. 근데 요 갱신해야 되는 요것이 이제 권리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요것도 전환 등록 요것도 죽는 거죠. 같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전환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 내에 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개월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상표권은 소멸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환 등록 신청이 취하를 했어. 그런 경우에도 또 전환 등록 절차가 무효가 됐어.
전환등록 신청이 거절 결정이 확정됐어. 전환등록이 됐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전환등록이 무효한다는 심결이 확정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그에 관한 지정상표나 상표권은 이제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이렇게 소멸이 된다 하는 거야. 요즘 밑줄 친 거 있잖아. 요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하냐, 만료일 다음 날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요 중에 어느 하나가 나면 취하된 경우, 이런 경우 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차에. 그럼 요것만 내겠어요? 다른 걸로도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사유는 잘 알아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환등록 신청 대상인 신청서에 전환등록 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표권은 그러니까는 이게 대개는 그래요. 옛날에는 지정상품을 이렇게 처음에 우리나라가 제도를 보면 처음에는 한 류에 지정상품이 10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10개를 넘으면은 한 개당 이제 추가로 얼마씩 내야 돼. 에? 돈을 이렇게 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특허청에 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돈이 출원할 때도 가산료가 붙고 등록할 때도 가산료가 붙고 갱신할 때도 가산료가 붙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 가산료 납부제도가 없어졌어 한때. 그러니까 뭐야? 뭐 공짜 나머지 기본료로 다 해준다는데 그러니까는 뭐야? 수백 개, 한 위에 수백 개가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전부 다 그냥 출원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갖고 등록을 딱 받아.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엔 출원인에게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출원인들이 그 제도를 막 남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심사관의 입장에서 봐요. 심사의 업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걸 다 상품 하나하나 이게 제대로 기재됐는지 또 상품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해야 돼. 검색 범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심사의 적체가 일어나고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불사용 상표로서 저장 상표가 막 범람하고 쓰지도 않는 상품들에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은 뭐예요? 20개까지는 기본료로 해주고 20개 넘어가면 한 개당 2,000원씩 이렇게 가산료를 내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게 엄청나게 많을 때 그냥 이렇게 등록해 놓은 상품들 있잖아요. 이제 갱신을 해야 돼. 이거 다 하려면 돈이 막 몇백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 이걸 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실제 쓰려고 하는 요 품목 요거 한 20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하나 안 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이제 갱신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환 등록할 때 신청을 안 해버려.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남 20개만 하고 쓰려고 하는 그 20개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환분류 신청서에 적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정 상품들에 관한 상표권은 뭐예요? 나머지 20개 상품이 전환 등록되는 날, 그날 나머지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들은 다 소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셨죠? 요 문장도 밑줄 쳤어요.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1차에. 다만 상품물류 전환 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갱신이 먼저 이루어지고 전환 등록 나중에 이루어지거나 뭐 같은 날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갱신 신청하고 분류 전환 신청했는데 분류 전환 신청이 먼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존속기간이 옛날 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며칠이라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미전환한 것들 20개 뺀 나머지들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날에 소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이너한 거지만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몇 번 읽어 놓으셔야 조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해해 놓으셔야 조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도 답을 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전환 등록이 됐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심사관이 무효 심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정 상품이 둘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 상품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부 청구하거나 일부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무효 사유냐? 아까 거절유예 있는 것 중에 해당 등록상품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그렇죠? 아닌 상품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전환할 때. 지정사의 범위가 실제로 확장된 경우, 이게 옛날 한국 분류된 명칭을 국제 분류의 명칭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명칭을 바뀌는 게 실질적으로는 보니까는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체 동일성에 위반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 위반, 존속기간 만료 1년 전, 또 6개월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위반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환 등록 무효 심판은 일반 상표는 마찬가지로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기간 위반 있잖아요. 기간 위반 1년 전 또는 존속 만료 1년 전 또는 6개월 이내, 이런 기간 위반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있어요. 5년 내에 해야 돼. 여기 5년 내. 5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5년 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심판이 청구가 되면은 다른 일반 심판과 마찬가지로 심판관은 전용 사용권자나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는 그 사실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환 등록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해당 상품 분류 전환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까지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표법에 있는 이제 끝부분에 있는 보칙, supplemental provis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약간 좀 중요한 내용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조문을 이제 상표법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송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제 상표법 시행령, 대통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가지고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은 그럼 어디다 하느냐? 상표 공보에다가 이제 게재를 해가지고 해요. 트레이드마크 오피셜 가제트를 해가지고 출원 공고할 때 상표 공보에 게재하잖아요. 그런 상표 공보에다가 이제 게재를 합니다. 저 끝부분에 가면 있어요. 공보 게재. 저 뒷부분에 공시송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2주가 지나면 그 이후에 같은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상표 공보에 게재한 날, 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송달된 걸로 이렇게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제외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 제외자의 경우로서 상표 관리인이 만약에 있다. 근데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든 그런 이제 상표 관리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 관리인에게 송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제상표 출원 있잖아요. 이거는 송달을 할 때 특허청이 직접 당사자에게 송달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송달한단 말이에요. 거절 이유 같은 경우 있을 때 직접 송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그 거절 이유 통지서가 그렇게 가거절 이유 통지라고 그랬는데 그 거절 이유 통지서가 이제 출원인에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 관리인에게 송달해서 안 되고 국제사무국에 보내야 돼. 국제사무국이 알아서 또 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외자로서 상표 관리인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자에게 항공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송한 날 송달된 것으로 봐줘요. 즉 도달주의가 아니고 이때는 발송주의다 하는 것, 발신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그 등록상표의 표시 및 거짓 표시의 금지. 옛날에는 허위 표시의 금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 국어, 우리 순수 우리 한글로 한다 그래가지고 용어를 거짓 표시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거야.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우선은 이제 상표권자, 전용상권자 또는 통상권자는 이제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표권자만 등록상표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용사용권자, 통사용권자도 사용 허락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거기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 그런 경우는 지리적 표시인데 소리만 같지 이제 지리적 위치는 다른 그런 표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각 단체 표정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혼동 방지 표시를 해야 돼요. 해야 될 의무가 있어. 표시를 등록단체 표장과 함께 사용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혼동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 취소라든가 이런 식의 제재가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게 이제 그 거짓 표시냐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뭐 가장 대표인 것은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 또 출원하지 아니한 상표 이런 것을 등록상표나 출원상표인 것처럼 이렇게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이거 R, 등록상표잖아요. 근데 뭐야 등록상표인지 이런 거 아닌 거에도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허위 표시야. 에? 에. 또 어떤 사람은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상표 출원 상표 뭐 원 뭐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제 몇몇 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품도.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출원이나 그게 표장하고 달라. 번호에 나 있는 상표하고 실제 쓰는 상표하고 달라. 이런 것도 뭐예요? 거짓 표시야. 응? 그럼 이거는 뭐야?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TM 이렇게 상표 어깨에 이렇게 붙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이거 뭐 등록상표 표시 아니거든요. 출원상표 표시도 아니야. 그냥 내가 상표로 쓰는 거다라는 것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 이거는 아무런 규제를 안 받아. 또 어떤 경우에는 SM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상표의 어깨에다가 이건 뭐야? 서비스 마크라는 말이야. 서비스 마크. SM은 잘 안 쓰고 대개는 요런 경우가 많거나 또 이렇게 많은 경우인데 이 R자 쓰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한글로 등록상표, 뭐 출원상표, 뭐 한자로 등록상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등록된 상표가 똑 동일하면 그럼 맞는 거야. 실제 동일한 상표면. 그렇지만 아니라면 거짓 표시야. 이런 것이 이제 거짓 표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뿐만 아니라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그 밖에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거짓 표시예요. 이게 그냥 계몽을 하니까 이제 계몽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단속을 안 하는데 가끔 이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문제가 삼으려면 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정 상품 외의 상품에 대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상표 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경우, 한 행위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상표 관리하는 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실제 기업의 경우에 아까 얘기처럼 20개까지는 기본료가 되잖아요.
근데 뭐야, 가산하면 2,000원씩 낸다 그랬죠? 그럼 사실 기업 입장에 상표 출원료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에? 그럼 쓰려고 하는 상품 제대로 지정해가지고 출원하든지, 뭐 없으면 또 추가 출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에? 예를 들면은 고추장 해놨다, 이거, 상품을. 에? 그래갖고 등록이 됐어. 에? 고추장 해가지고, 뭐, 햇살, 에? 햇살 참고추장, 이렇게 해서 햇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쳐봐. 햇살 고추장. 그럼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게 지정상품이야. 근데 뭐야, 된장, 에? 뭐 간장, 이런 거에도 등록해져 안 해놓고 상품이 없는데도 뭐야, 햇살 이렇게 쓴다고요. 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거짓 표시죄. 이런 것이 가끔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고, 특허청에서 별로 개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가끔 누군가가 검찰에, 옛날 같으면 검찰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쫙 고소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돼. 고소고발 이렇게 들어가면, 고발 들어가면 되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아. 에? 지금도 이 상표 관리하는데 여러 회사에 정말 이게 제대로 다 쓰고 있는 상품에 돼 있는지, 괜히 뭐 알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빨리 사업을 저기 하든지, 빨리 추가 출원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뭐야, 대표이사 검찰에 불려다녀. 요즘에는 경찰에 불려다니겠지. 경찰, 경제과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입체 상표와 관련돼서 이게 둔 건데,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표차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거 포함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이렇게 도형을 생각해봐. 그거를 뭐야? 이제 이렇게 사람 입체형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문 앞에 딱 세워놔. 인형처럼. 이런 걸 표장 형상으로, 그쵸? 광고, 이런 데다가 간판, 뭐 이런 거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알짜를 이렇게 딱 표시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든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등록상표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칠을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특칙은 뭐야? 좁은 의미 색채 상표, 즉 색채 또는 색채 조합 많은 상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거짓 표시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이 벌금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야. 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정확하게 그런 걸 알아놓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유지 명령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거짓 표시제는 굉장히 상표법에 있어서 벌칙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고, 비밀 유지 명령은 이제 그렇게까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다 공통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보면은 상표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부정경쟁도 마찬가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해 소송 있잖아요. 침해 소송. 예. 침해 소송에서 이제 뭐야, 그 손해배상 이런 거 산정하려면, 손해액 산정하려면은 여러 가지 영업 관련 자료들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영상에 비밀로 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도 있다고. 예? 원가를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이익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때로는 뭐야, 전국의 판매망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야, 어느 매장이 매출을 제일 많이 오르는지도 나타나잖아요. 에?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또 나의 경쟁자인 경우가 많아. 에? 그러면 그런 거를 또 뭐 영업상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원가가 이렇게 되고, 얘네는 이렇고, 어디 점포가 매출, 그럼 여기다 우리도 점포를 만들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자 비밀로 해줄 테니까 이제 서류를 내려면 낼 거는 내. 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소송할 때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증거 개시 절차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제 이렇게 발달돼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런 자료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보고 타당하면 공개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가 있어. 비밀 유지 명령 이런 식으로 영업 비밀을요. 근데 그 영업 비밀인 것은 부경법 부정행위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 비밀이어야 돼. 그때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돼. 비공연성이야.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돼. 예?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비밀로 관리되었어야 돼. 예? 비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이 유효한 이런 거 하나 예고 핵심은 뭐야? 테크니컬 오와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이야.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적인 정보만이 영업 비밀은 아니에요. 경영상의 정보다. 이거는 뭐 옛날 말하자면 노하우야. 노하우, 트레이드, 요즘에 트레이드 시크릿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인데, 쇼하우라는 거 아세요? 쇼하우? 쇼하우도 일종의 노하우의 하나. 쇼하우는 뭐야?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쇼하우. 그런 것도 이제 노하우 중에 일종이에요. 이게 명동 교자집 김치 유명해서 여러분 명동에 칼국수 먹으러 가잖아. 그 집이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뭐야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원액 제조 방법이 노하우 중에 하나지만 그 김치 맛을 흉내를 못 내잖아.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지만 잘 못 내잖아. 김치 먹으러 그 집 칼국수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걸 한다면 뭐 백종원이가 나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쇼하우야. 그러면서 그 노하우가 알려주는 거지. 이런 참고로 그냥 상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영업 비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명령을 당사자 신청하면 법원이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청 전에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런 거는 뭐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동안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비밀유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하면 그 비밀유지 결정서가 이제 비밀유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유지 명령은 이제 취소는 비밀유지 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걸 받은 자가 의해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것을 영업비밀을 그 비밀유지 명령이 결정이 내려진 건데 누군가가 그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나 소송 기록을 열람하겠다라고 하면 그 서류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열람하시기 전에 뭐야 이런 신청을 한 자에게 그걸 통지하게 돼 있다고. 그럼 그 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상표법에 있는데 그냥 한두 번만 읽어보고 맞아요. 이걸 테스트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으니까 출제된 적도 없고 낸다면 저 특허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뭐 저기한테 한 조문만 읽어보면 조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칙으로는 서류의 열람 등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출원 관련 서류, 심판 관련 서류 이런 거 열람하고 싶으면은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이제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청에 서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오래된 것은 저 부산에 어느 기록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도 있어. 옛날 서류들, 옛날 기록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표, 그 다음에 보충에는 어떤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상표 출원 심사, 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등과 공개 금지. 이건 사실 특허청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지, 뭐 우리가 그 이제 여러분이 뭐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상표 문서 전자화 업무의 대행 이런 것도 다 특허청이 해야 될 업무의 법치 행정이니까 어떤 뭘 행정청이 뭘 하려면 법이나 명령이나 규칙에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들을 놓은 거야. 상표 공모에는 이런 게 기재해야 된다든가, 또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에 대한 특징, 이건 여러 번 해당될 때마다 설명했으니까,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게, 이게 이 조항이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런 조항이 있다 해가지고 조문만 한 2번 정도 읽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출제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불복의 제한인데, 여기 법원각하 결정, 상표 등록 여부 결정, 여부 결정에서 뭐 등록 거주 결정이 등록 결정 이런 거죠. 또 심결, 심판 청구나 재심 청구의 각하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가 없어. 오로지 여기 상표법 절차에 돼.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은 다른 법률도 불복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이에 따른 처분, 이에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소송에는 뭐 예를 들면은 침해 소송이 있고 신결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냥 일반 행정소송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일반 행정소송에 관한 거예요. 기타 처분. 심판도 마찬가지야. 심판도 무효심판, 취소심판, 뭐 권리행심판 있지만 그 밖에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위법할 때는 이제 행정심판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 상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판들은 뭐 특별 행정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들은 침해성 제외하고는 특별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